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경계해야 될 부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대 변수로 미국의 테이퍼링 추진에 따른 충격을 꼽았는데요. 특히 신흥국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시장 변수에 따라서 투자자가 느끼는 피로도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IMF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리스토너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렇게 올해 그 1월 15일인가요? 네. 그때 전후에서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좀 올리겠다 하는, 당초는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 전망치에 비해서 올리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예. 사실 미리 예고까지 했다 보니까 네. 성장률 상향 조정치가 좀 큰 폭이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작년 10월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6%에서 3.7% 0.1%포인트 제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IMF 총재라면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그런 미리 예고되지는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이후에 그 신흥국의 충격 정도가 사실 최종 발표하는 기간 중에 당초보다 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렇게 조정된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는 예. 사실 그 내용의 최종 보고서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 상향 조정하지만 국가별로 그 차별화는 상당히 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 10월에 비해서 이렇게 소폭 상향 조정한 그 결과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유럽이라든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다 작년 10월치의 성장률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일의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내년 성장률이 상당히 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종전의 10월 전망과 비슷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두 가지 장점을 상당히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두 가지를 좀 위험 요인으로 꼽았죠.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출구 전략은 오히려 세계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얘기했고요. 공교롭게도 신흥국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역시 출구 전략에 따라서 자금 이탈의 부담감 이런 것이 신흥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세계 경제 IMF가 경고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위험을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IMF가 경고한 대로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테이퍼링이 올해 1월부터 추진했습니다는 지금 한 20일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22일인가요? 이렇게 됐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당초 예상해 드린 대로 사실 그대로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출구 전략은 추진하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출구 전략하면 증시에 마이너스다 하는데 그렇게 초반에 심리적 효과를 충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걸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뉴욕 증시 보면 사실 출구 전략에 따른 영향보다는 뭐 실적이라든가 경기적 측면 이 영향이 더 많이 받죠. 그래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이런 것이 양적으로 규모 축소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정된 흐름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은 이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유동성에서 펀더멘탈 장세에서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서 매크로 지표에서 경기, 성장률 같은 경기적인 요인, 그다음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 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전반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지금 선진국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에 6월에 출구 전략 첫 언급할 때 심하게 움직였던 학습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신흥국들은 많은 그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도 이 신흥국의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내에 인도의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 분은 마음이 좀 졸일 겁니다. 또 브라질 국채에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도 마음이 졸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퍼링 추진을 위해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가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흥국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주제가 될 텐데요. 네. 예. 이 금융 위기에는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인베스트뱅크들이 투자은행들이 각국의 투자 유망다라든가 투자 피로도 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내는 게 과거처럼 높은 수익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고분고분하죠. 예. 그죠? 진행자께서도 네. 은행에 넣든 뭐 증권사에 넣든 대부분 다 과거처럼 뭐 주식 투자하면 뭐 배를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안 되겠죠? 소위 뭐 재미를 봤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수익률이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불안감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투자의 불안감을 해소. 내가 투자해놓고 이번에 카드 사건처럼 탁 해놓고 불안감을 주면 금융사들이 불안감을 주면 더 짜증난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투자에서 보면은 피로도 내지는 짜증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더 피부적으로 와닿던 것이 짜증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학 개념에서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강철 있죠. 네. 강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부러지느냐 하면 초반에 힘을 꽉 주더라도 잘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누적적으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격을 주면 철이 피로가 쌓이니까 누적 피로가 쌓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잘린다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관점을 해서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시장에서 사실상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얼만큼 피로를 느끼는가 하는 이런 것을 바로 물리학의 피로도 개념을 도입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올해 국내 리서치 센터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연초에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감이 되죠. 예. 그건 낙관적 전망에 비해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피로도가 증가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같은 수익이 낸다 하더라도 네. 변동성이 크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죠? 이게 혹시나 원금 손실 좀 걱정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크면은 짜증도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기대치에 이렇게 어긋나거나 내지는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 바로 내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감이 되고 불안감이 되면 사실상 내가 맡겨놓다 하더라도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보기도 싫고 예. 보기도 싫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익이 나면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개념의 피로도, 짜증도가 바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거들떠 보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는 받는데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짜증 정도라고 하니까 말씀하고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이 대목을 보면 아마 예. 시청자분께서도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당신은 아침부터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느냐 하는데요. 상당히 지금 피부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네 가지 부분으로 금융 부분을 네 가지 부분으로 하는데요. 예. 자, 1년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한번 스트레스 지수를 같이 산출하면서 어떻게 산출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투자하면 시장의 영향을 마치 받습니다. 시장은 뭐냐? 주식시장이 됐고 채권시장, 외환시장이다. 그러면 국내 시장 어떠냐? 국내 시장은 올해 연체 1월 효과보다 주가가 지금 1950%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는 기대치보다 떨어진다. 여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태죠? 네. 그 다음 외환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확대되죠. 국내 증시의 외환 환율 쇼크가 연초부터 발생했죠? 네. 또 스트레스가 확 증가했죠. 채권 부분도 지금 사실상 이게 금리 인하가 될까 인상이 될까 뭐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포지션을 잘 정하지 않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돈은 풀지 않는다. 이게 짜증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요 채권 부분도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이제 주식과 외환과 채권 시장에서 세 부분이고요. 네. 또한 네 가지는? 부분이 이제 하나 남죠? 예. 은행 부분입니다. 그럼 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체 무슨 사건, 해외 지점 사건에 대해 여기 카드까지 이게 겹치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면 한국 시장 보면
바로 이런 금융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지금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주식과 채권 같은 시장의 세계 부분, 또 은행 부분, 중심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4개 부분에서 각 구분별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한 다음에 가중평균에서 종합적인 그 나라의 종합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산출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한국 이런 관점에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히 짜증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도 뭐 카드를 공교롭게 그 3개의 문제가 있던 카드사에서 1개를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예. 불안하더라고요.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십니다. 예. 그 얘기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초래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예. 심적 불안한 것을 경제적 가치로 산출하면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맞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외동각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바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산출한다 예. 볼 때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막 푹 꺼져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막 불확실한 부분도 그렇고요. 계속 신경을 대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볼 때 말이죠. 지금 테이퍼링 추진 이후에 지금 상황하고 또 그 전에 좀 불안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어떤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금융 스트레스 지수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 생각하지만 예. 지금 설명드리면 피부로 와닿으실 예.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빗대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왜 IMF가 신흥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이런 투자의 위험 같은 것을 일제히 경고하고 또 B20 민간 차원에서 경제단체 왜냐하면 이 IMF라든가 이런 기관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정부는 뭐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전망하죠. 왜냐하면 공치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항마적인 측면에서 민간 사이드는 성장률을 좀 낮추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B20이라든가 이런 경제단체를 만들어서 자 IMF가 좀 성장률 높게 잡는다면 균형을 맞춰가겠다 하는 그래서 공교롭게 이쪽 쪽에 똑같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에 따른 불안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자금 이탈 문제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1987년서부터 쭉 본다면 4차례 걸쳐서 굉장히 대형 사건이 있었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11 사건, 그다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전 사건. 이때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위정국 입장이 아니라 정책 당국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 국민 입장에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해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융 스트레스가 높게 나오면 짜증, 피로가 증가하니까 네. 자, 그 국가에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테이퍼링 추진이 추진한 지 20일 정도 지났습니다는 신흥국 시장에서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예. 짜증이 높게 나오면 자금 이탈하게 되고 자금 이탈이 되면 신흥국 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IMF라든가 B20 같은 민간 단체에서 사실 일제히 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신흥국별로도 그 안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이 문제는 예. 오늘 이렇게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신흥국의 자금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면 항상 뭐냐 과거 낙인 효과에 의해서 1997년 네. 신흥국의 특정 태국의 바트와 위기 당하면 모든 신흥국들이 같이 위기를 당하는 이런 사태에 빗대서 사실 신흥국의 자금 이탈 문제 이 문제도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신흥국 위기를 동시에 그냥 선입견들 등식적으로 딱 적용해서 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997년에는 캐시플로우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성장 통계 문제이다 보니까 자 동일한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네. 저분과 나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돼 있다. 네. 그래서 진행자분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도 똑같은 문제를 봉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가 나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모든 경제 행위는 실제 실현된 액션이 중요한 게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이게 1997년의 외환위기다. 근데 지금 뭐냐? 들어갔던 자금이 나오는 거니까 네. 캐시플로우 상황이 튼튼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도 괜찮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한번 정교봐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양적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국가들이 어떠냐 하면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국가들입니다.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남 일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터키 이런 국가들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안 좋은 일,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겹칩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최고 책임자가 교체되는 선거가 올해 많이 예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집권당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부패 문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네. 태국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교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국 불안까지 또 안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낮은 국가들이 있죠. 같은 신흥국에 속하면서도 네. 이게 한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중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 스트레스를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외화의 건전도로 볼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신흥국이 똑같은 신흥국이다 하면 이제는 그건 잘못되어 있다. 브릭스가 똑같은 브릭스다 하면 잘못되어 있다. 브릭스 국가라는 용어를 지금부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브릭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차이나도 이제는 차별화되고 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브릭스 펀드, 무슨 펀드 해서 그 용어 자체에 되다 보니까 마치 국가마다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브릭스면 브릭스 모든 국가처럼 같이 공동 운명체로 가는 것처럼 신흥국의 공동 운명체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재테크 수익률도 상당 부분 이렇게 좋은 결과가 기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즘 먹고 살기 괜찮습니까? 아니면 재테크하기 괜찮으십니까? 했을 때 얼굴 표정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도 좀 알아보고요. 투자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앞서 말씀같이 이런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할 때 예. 스트레스 산출하는 서브 섹터별을 보면 외환과 주식과 채권 부분, 그 다음에 은행 부분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상수지 흑자 부분 내지는 외환 보유고 부분에 비해서 네.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 있을까 했을 때는 시스템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 문제. 우리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산출하는 스트레스의 여건을 볼 때는 다른 여건과 다른 신흥국가보다도 좋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냐 하면 관리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카드사 이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외환 시장 보면 정책 당국에서 대응의 본질적 문제가 지금은 원달러 환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엔 환율 그다음에 수출이 다변화되어 있던 이중통화 환율의 변동폭이 큰데 원달러 환율 중심으로 이렇게 환율 문제가 갈려다 보니까 사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처방은 종전과 같처럼 이렇게 되는 상태인 미스매치 현상에서 사실 그 경제 주체들이 당하지 않아야 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걱정에서 올해 연초 들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 지금의 한국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치유가 그만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덕적 해이 문제, 책임질 것을 확실히 책임지면서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펀더멘탈이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초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만 정리되면 한국에서 보면 결국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은 제대로 잡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안이고요. 돈도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하는 방향은 제대로 잡히고 있고 체감 경기에서 부동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과거에 부동산 투기 부분에 일어났을 때 각종 규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데 그 규제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해서 정부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해서 규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리다 보니까 연초부터 조금씩은 꿈틀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물론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이행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연초부터 이 연초의 방향이 그대로 한 상태에서 이행을 한다면은 이게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부동산 부분은 좀 이렇게 낙관적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어제도 말씀드린 공공의 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가느냐 하면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마켓이 되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잘못하면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부분이 안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교가 빨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빈곤도 절대적 빈곤에서 못 사는 사람이 똑같이 못 살면 나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인당 GDP가 3만 달러, 예를 들어서 4만 달러 한다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상대적 빈곤감이 크면 그건 짜증이 더 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대목에서 최근에 카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사실 경제 성장이 유형상 커지면 그에 맞춰서 시스템도 커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명도라든가 이런 같이 커져야 되는데요. 이분이 미스매치 현상이 되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성과는 잘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IMF에서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성급한 출구 전략으로 인한 부작용, 또 이로 인해서 신흥국 자금 이탈을 경계된다 얘기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에서 산출 방법이라든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뭐 다른 부분이 큰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탈감이라든가 지금 뭐 또 어떤 착시 효과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